매주 범죄심리학자 벨쌤과 정리해보는 범죄 뉴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2021년 7월 다섯째 주에도 역시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3개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1호선 그놈, 그리고 묻지마 폭행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사냥, 세 번째는 사냥개 6마리입니다. 새로운 범죄 뉴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전해드린 제주도 중학생 살인사건과 학교폭력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는 조선비즈의 최민석 기자님의 7월 28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저의 클립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주도 중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은 총 2명, 김씨와 백씨였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신고 1시간 50분 만에 공범인 김씨를 먼저 검거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끄고 현금만 사용했기 때문에 행방이 불분명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죠. 경찰은 범행 장소를 지나간 택시를 일일이 다 찾아서 탐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CCTV를 다 뒤졌어요. 그러자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인근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한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백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 전에 검거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살해하고 자살을 하는 건 이 사건에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이 한자리에서 1명 이상의 살인하는 대량 살인이나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살인하는 사건의 경우 범인이 자살을 하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정님의 2018년 한국경찰학 회보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해 후 남성 가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 대체로 가해자가 무직이고 살해를 하기 전에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자살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결별을 선언하거나 이전에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경우에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이런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살해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살인을 하고 나서 자살을 할까요? 우선 이런 사건의 경우 널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어. 이렇게 살인을 하기 전에 자살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고 살인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처벌을 받기가 싫은 거죠. 혹은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가 싫은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를 살인할 정도로 통제하려고 했다면 혹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세상에 없거나 이 사건처럼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엔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매우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임은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으로 중앙일보 김준희 기자의 29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클립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국민청원 제목으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8일 사건의 가해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총 11명으로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중 3명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망 전까지 상습적으로 때리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을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정의로운 판결과 처벌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다섯 번째 주 범죄 뉴스로 넘어가 보죠. 2021년 7월 다섯 번째 주 키워드는 1호선 그놈과 묻지마 폭행, 조건 사냥, 6마리의 사냥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죠. 중앙일보의 고석현 기자의 28일 기사와 이데일리의 김대현 기자의 26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특수강제추행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보면 피해자는 25일 오전 7시경 1호선 급행을 탔어요. 그런데 그 열차에 피해자와 가해자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7시 17분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어요. 피해자는 다른 칸으로 도망을 쳤지만 범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전력으로 쫓아가 노약자석으로 밀친 후 뺨과 머리를 때렸고 가만히 있어.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다리 벌려봐. 라고 하면서 목에 흉기를 갖다 대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고 노량진역에 기차가 도착하자 사력을 다해 도망쳤다고 해요. 신고를 받은 철도경찰대는 그날 오후 6시 31분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28일 50대 남성이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팔뚝에 쓰여진 살인 계획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해요. 다행히 피해자의 일행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했다고 생각해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건의 진위는 지금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뭐랄까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런 묻지마 범죄는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을 봤어요. 이런 범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를 당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죠.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범죄거든요.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정신질환이죠.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정신질환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원인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를 상상해보면 대가족의 이웃 간의 소통도 잦고 왜 그런 적 없으세요? 부침개 부치면 옆집에 갖다 줘라. 아니면 너무 많이 샀으니까 아랫집에 갖다 주고 와. 이러한 관계였죠. 대부분이 그 집에 대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에는 묻지마 범죄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범죄가 동기가 분명하고 원한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했죠. 하지만 가족이 점점 해체되고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가게 되고 사회 안전망이 깨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람은 혼자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외톨이가 많아지고 사람 간의 교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할까요? 인터넷만 하겠죠? 인터넷도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실패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되어 가며 좌절을 반복합니다. 대체로 묻지마 범죄는 자포자기의 상태인 개인이 앞뒤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면 아니 잡힐 게 뻔히 보이는데 저런 범죄를 왜 저지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사람들은 잡히고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로 나는 너무 외롭고 사회는 불공평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누구든 보이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에서 저지르죠. 물론 보이는 사람 중에 약자에게 그 분노의 폭발이 더 잦습니다.
아마 기사에 나오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능성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 묻지마 범죄도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조건사냥입니다. 조선비즈의 김민정 기자의 29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미리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자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라고 연락을 해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성매매가 끝나면 다른 일당이 성매매를 한 방에 들이닥쳐서 그 청소년을 협박합니다. 예를 들면 너 조건 만남하면 처벌받는 거 알지? 우리랑 같이 하면 경찰에 안 잡히고 돈 벌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던 거죠. 그렇게 미성년자 6명 그리고 20대 지적장애인 1명을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었습니다. 성매매 대금 중에 1,309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냈고 성매매를 게을리한다면서 미성년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감금했다고 해요. 그리고 채팅앱에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법 촬영한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성매매를 강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범죄에 연루돼요. 저도 많은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지만 정말 시를 넘나들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지역의 짱이야 이런 거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말입니다. 그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틱톡 이러한 것들로 메신저를 보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만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제 범죄의 범위가 인터넷과 오프라인에 넘나들어요. 사건의 범인들은 1심에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8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았고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단기 징역 3년 6개월에서 장기 5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 가서는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최대 징역 16년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성매매 합숙소를 운영한 4명의 피고인만이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 처음부터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나온 쟤네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피해 청소년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비행 청소년과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다 보니 조금 더 이런 사정을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해 청소년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비행 청소년 중에서는 부모님이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놀이터와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도 있었고, 처벌이라는 이유로 3일간 방에 가두고 물과 음식도 안 주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한 것도 봤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용돈을 일절 주지 않아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착취당한 아이도 있었고요. 물론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조건 만남이야? 그냥 서빙이나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지.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 13세 미만은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 13세부터 만 15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후견인 동의서, 취직 인허증, 이 3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엄마나 아빠한테 가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아이들은 일단 이런 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요. 부모가 이런 동의서를 써줄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점을 잘 아는 어른, 그러니까 나쁜 어른들도 너무 많고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겉으로만 대충 이야기하면 애들이 발랑 까졌네 하면서 욕하면 끝나요.
그런데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자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아이들이 왜 돈이 필요한지, 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도망칠 수 없는지 말이죠.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예요.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법을 잘 모릅니다. 촉법소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이 되는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아이들만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려는 어른들의 소나기에서는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미리 계획하고 청소년을 유인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한 인간은 오디오로 담기 어려운 말만 떠오르네요. 참담합니다. 사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좋은 부모를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스스로 살아내려는 아이들에게 보호막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모른 척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이 사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냥개 6마리입니다. 조선비즈의 최민석 기자의 28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28일 문경에서 40대와 60대 모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 40분경. 굉장히 일상적으로 산책을 하셨겠죠. 근데 그러다가 6마리 사냥개가 이 둘을 쫓기 시작합니다. 60대와 40대 모녀는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마리 사냥개가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마구잡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를 많이 흘려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견주는 뭐 했을까요? 견주는 사냥개들을 목줄 없이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견주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나서 개들을 말렸지만 당연히 역부족이겠죠. 너무나 흥분한 상태였을 테니까요. 이 견주는 무리 중 한 마리가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경찰이 진술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애견인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고요. 지금은 친정에서 2마리의 블랙푸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주가 한 이야기를 보면 맨날 그렇게 산책을 해왔다. 지금까지 사람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견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강아지 키울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주인은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에 이용된 물건은 법원이 몰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를 법원이 몰수해서 안락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물건과 다르게 강아지는 생명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교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무는 개의 경우에는 안락사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요. 반려인 혹은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법을 보면 법은 항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락사 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야 이 법이 바뀔까요? 이렇게 무책임한 견주로부터 개를 뺏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안락사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피해자 2분께서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4주차에 다루었던 사건의 가해자가 입건되었다는 좋은 소식과 5번째 주에 발생한 지하철 묻지마 폭행, 조건사냥, 6마리의 사냥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법적인 이야기가 조금 많았어요. 우리가 좀 고민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정치인들에게 부담과 의무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엔 제가 이야기할 기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